저는 이 가격이 다시 반대로 꼬꾸라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말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맞는 논리입니다. 왜냐면 자, 오늘은요,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얘기지만 내가 맞든 틀리든 어쨌든 우리는 전망을 내야 되고 이 전망을 토대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힘든 시장에서는 우리 불인 여러분들께서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힘드실 텐데요.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나는 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한번 따라오시죠. 잘 아시겠지만 23년을 전망하려면 22년을 먼저 정리해야겠죠. 22년 정리. 지난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가 들어왔죠. 이때 저는 영상도 만들어 드렸지만 분석을 하기를 이건 거래량을 죽이기 위한 거다. 거래량을 죽여서 청약 경쟁률 자체도 죽이고 미분양은 쌓이는 모습을 만들어서 결국 이게 하락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행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출이 자유롭다는 거는 결국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이렇게 물처럼 흐르고 있으면 이걸 규제한다는 거는 이 돈의 양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꼭지를 잠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돈의 양이 줄어들 거니까 수요도 줄어들 거고,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거래량도 줄어들 거고,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제가 그때 왜 이건 진정한 하락이 아니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여기에 속지 마셔라, 왜 이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22년을 전망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수도권은 이미 많이 올라서 22년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고요. 그냥 지방이 아니었고 덜 오르고 공급이 부족한 지방이, 이런 지방이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22년 정리하는 거니까 또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왜 이때 이걸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했냐, 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올해는 대선이 있었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화 정책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전망을 드렸었죠. 실수요자의 선택에 따라서 국지적 상승 하락 지역이 혼재해서 나타날 것,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수요자의 선택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상승 하락을 말씀드린 이유는 덜 오르고 공급이 부족한 곳이, 그런 곳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 가격이 오를 때는 강남부터 시작해서 하급지로 이렇게 퍼진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랐던 게 떨어질 때는 하급지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강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시장이 다 올랐잖아요. 다. 근데 이만큼만 올라야 되는데 이만큼이 오르고, 이만큼이 올라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오르고, 덜 오를 곳이 더 오르고 더 오를 곳이 덜 오른 시장이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판단의 기본이 공급이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데도 덜 오르고 공급이 많은데도 더 오르고, 어쨌든 당시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스러웠고, 그래서 당시에 서열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거였는데, 이거 영상이죠, 이거. 요 영상이랑 요 영상은 꼭 보세요, 불인이 여러분들이시라면. 자, 그리고 계속하면 제가 그리고 이제 22년을 전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이다. 이 말씀을 영상에서 한 세네 번은 들었었던 것 같고, 투자라면 대응을 하고,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실수요자라면 무조건 내 집 마련하셔야 된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집 사셔야죠. 그리고 혹시 자금이 안 되시면 전세라도 끼고 갭 투자라도 하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집을 사셔야죠, 말씀드렸던 요 부분,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임대료가 오를까봐 조급해서 집을 사신 분, 이런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면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실 텐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집값은 하락했고 이게 현재 스코어고 이때 집을 사신 분들은 여기에만 집중을 하실 거고 그럼 분명히 마음이 지금 상해 계실 텐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또 어쩔 수 없다는 거 이거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럼 집값도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락하나 이런 생각만 하시면서 오히려 더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한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신 집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이겁니다.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아서 그게 죄송한 거고요. 근데 이게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마음 상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현재 스코어일 뿐입니다. 현재 스코어.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현재는 당시 상황에서는 미래였잖아요. 요 미래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거고 당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거라고 봐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맘 상해하시고 지금 이러는 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더 좋은 미래를 계속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진부하게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 논리는 이거였죠. 매매 가격은 오르든 말든 이건 전세 가격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언젠가는 얘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건 시간이 문제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집을 안 사면 계속 전세로 계셔야 되는데 전세로 있다가 만기가 끝난 다음에 또 전세로 있으면 전세 가격이 또 오르는데 결과적으로 전세로 가면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집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또 갭 투자라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도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이 또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또 무주택자분들이 늦어질까 봐 그래서 무조건 집을 사셔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이때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봤던 이유는 일단 그때 상황은 가격이 고점 인식이 강했죠.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일단 집 사는 거를 포기하고요. 아니면은 청약을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세 수요가 더 증가할 요인으로 또 요걸 봤었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량을 죽이고 이전에는 세금까지 규제해 놓은 상태였잖아요. 세금 플러스 대출 규제로 거래량을 쫙 죽여놓은 상태에서 청약 경쟁률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미분양까지 늘어난다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요 내용도 영상으로 달아드렸었고 아무튼 이때 언론에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냈었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게 이 아무리 거래량을 죽이려고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 만다 때릴까 말까 요것만 했지 실제적으로 전세 대출은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도 무섭게 떠들어대서 사람들이 아 전세 대출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던 거지 실제로 전세 대출은 냅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매매 수요는 죽이면서 전세 대출은 풀어줬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다음에 나타난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대출 금리도 올라가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매매가 힘들어져서 전세로 갈라 그랬더니 전세 대출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 금리 인상 다음에 온 게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상. 그리고 또 뭐가 왔죠? 금리 인상. 그리고 또 뭐가 왔죠? 금리 인상. 21년 11월부터 이 단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결국 이때 표현했던 이 시그널이 현실이 돼 버렸어요. 현실이.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이번 새 정부의 첫 번째 완화 정책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을 팔았을 때 세금을 더 내게 했던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좀 늘어났는데 이렇게 매물은 늘어나는데 세금은 계속 때리고 대출을 계속 묶어두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거래량 증발이잖아요. 거래량 증발. 거래량이 쭉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도 거래량이 없는 와중에도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있고 예를 들면 세금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이사 갈 집을 먼저 사놓고 내 집을 나중에 파시던 분들, 아, 몰라, 몰라, 나 무조건 팔아버릴래 하시던 분들, 지금 시장 너무 무서워. 여기서 손절,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뭐 어떤 이유로든 내 집을 빨리 파셔야 되는 분들이 경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경쟁이. 요걸 저는 혼자 그냥 금매 경쟁이 시작되겠구나라고 판단했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저는 오를 거라고 판단했던 전세 가격이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특히 수도권. 우리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세 가격도 빠지고 매매 가격도 빠지는데,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요거잖아요. 일단 급격한 금리 인상이 와서 전세로 거주하는 것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월세를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전세는 빠지고 있지만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결국 임대료는 오르고 있는 거다.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는 거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거다. 요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본질이 요거기 때문에 요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서 월세 가격과 전세 가격을 비교 판단하셔야 된다.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월세 가격 지수가요,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전국 기준이고요. 서울을 봐도 오름세가 멈췄고요. 인천, 경기를 같이 봐도 추세가 꺾였잖아요. 그리고 이건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여기 세종과 여기 대구, 대구를 예시로 들면서 공급이 많은 곳은 매매 가격도 빠지고 전세 가격도 빠지고 이렇게 월세 가격도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다시 KB 자료를 보면요, 매매 가격 지수 내려가고요, 전세 가격 지수도 내려가는데 월세 가격 지수가 멈췄단 말이에요. 이거 2년치를 볼까?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시장에 나가보면 이전에는 전세 가격보다 월세 가격이 더 저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 월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시장에 물량이 많아서잖아요. 거래량이 멈췄다 보니까 안 팔리던 물건들이 전세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온 요 전세 물량들은 곧 월세 물량인 매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집이야. 다 같은 집인데, 지금 이 같은 집을 매매로도 내놓고 전세로도 내놓고 월세로도 내놓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매물이 늘어나니까 불안해서 전세로 돌리고, 전세 매물도 늘어나니까 불안해서 월세까지 깎아주고, 근데 이런 매물들끼리 또 경쟁을 하고, 이게 경쟁이 계속되니까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격을 더 낮춰주고, 그런데도 거래는 안 돼서 거래량이 확 죽어 있는 시장. 이게 지금 22년 후반기의 주택 시장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켜고 전세 가격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지 않아요? 왜 자꾸 전세 가격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려면 역시나 이 전세 가격 있죠, 요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또 그래서 23년 전망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매매 가격을 굳이 이렇게 싸게 던진다 그랬죠? 매물이 쌓이니까. 그럼 이 매물은 왜 쌓이죠? 거래량이 다 죽어 있으니까. 그럼 거래량은 왜 죽어 있는데요? 수요가 막혀 있으니까. 그럼 수요는 왜 막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집을 너무 많이 살 사람들이 다 샀다. 그래서 지금 수요는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수요가 다 죽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댓글을 보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지금까지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죽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신규 수요는 계속 생겨나고 있을 거라는 점, 요 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 지금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청약 있잖아요, 청약. 요즘 청약 시장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분양 가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분양 가격이 싸면 몰리고 비싸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 큰 이유를 차지하는 부분이 요 가격인데, 요 청약 시장에서도 봤듯이 가격인데요.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살아날 확률이 더 크겠죠. 지난 시장에서 많이 말씀드린 얘기인데, 거래량이 살아나면 요거는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3년 전망이니까 회복이겠죠. 매매 가격이 전고점을 향해서 회복을 한다고 치자고요. 이전 시장의 전반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었다 그러면 후반에는 이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전세를 끼고 사면서 가격을 더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또 전세 가격이 쫓아가줬단 말이에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을 끌고 올라간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23년에요. 이 전세 가격을 빼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거래량이 회복이 돼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든 전고점을 회복을 하든 이 전세 가격이 따라 올라가지 못해주면 저는 이 가격이 다시 반대로 꼬꾸라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니까요, 기본.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 수요가 많은 곳, 그런 곳들에 집을 사세요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기본 수요가 이 기본 수요예요. 그래서 이 기본 수요가 많은 곳이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진다면 가장 먼저 살아날 곳이라서요. 23년에는 요 매매 가격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전세 가격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아니 오히려가 아니고 요게 원래 기본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얘가 회복하더라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단 23년 주택시장은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 지금 전세 가격, 앞서서 월세 가격이랑 같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얘들의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죠? 금리잖아요, 금리. 따라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23년에도 우리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은 요 금리다. 금리의 방향성이 우리 가치권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힘든 시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 전세 가격이 계속 불안해질 거예요. 매매 가격은 계속 불안해질 거고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총선도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 지금 서민층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요걸 좀 긁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세수도 확보해야 될 거고 따라서 정말 주목할 거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책. 지금 같은 시장이 계속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혜택이 있다면 요기에 줄 겁니다. 요기에. 그래야 월세 수요들이 여기로 들어오고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매매 가격을 받쳐주면서 지금 같은 과대 낙폭은 줄이고 거래량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그쪽에 먼저 수요를 해줄 텐데 이게 수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시 22년 정리로 들어와서요. 지금같이 엄청 힘든 시장을 만든 건 요 금리 인상이지만 이것만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걸 풀어줄 건데 요거를 전세 대출로 풀어줘서 풀어준다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혜택을 줘서 뭐 가장 편하게 줄 수 있는 게 정책적 금리 혜택일 거고요. 아니면 전세입자에게 어떤 지원 형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아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요건 어디까지나 전망이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전세 쪽에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금리는 지금처럼 계속 오르는 추세라면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전망을 내보지만 이 금리에 대한 전망은 안 내죠. 금리는 무조건 대응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전세가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불안정하다면 매매 가격은 더 불안정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또 영상 길어져서 죄송해요. 자, 제가 썸네일에서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서서는 임대료가 오를까봐 조급해서 집을 사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틀렸으니까요. 임대료가 오를 것 같아서 집을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금리든 뭐든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23년에도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진 모르겠지만 23년에도 무주택자라면 오히려 내 집 마련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임대료가 오를 것 같아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력적인 가격의 급매물, 그 급매물들이 그러니까 급자 보이는 매물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서 그리고 요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것도 말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맞는 논리입니다. 이 매매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도 집을 사라고 했는데 이 오른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면 당연히 이건 더 큰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더 논리적인 게 맞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께서는 23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에 미래성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언제라도 내 집 마련을 할 것 같고요. 이제 23년에 제 영상들은 주로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리고 1주택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은 뭐 다들 저보다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1주택자분이라면 무주택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내 집이 요만큼 떨어졌는데 더 상급지가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요렇게 갈아타는 거, 요 기회를 엿볼 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무조건 먼저 팔고 사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실수요자 얘기고, 저는 23년을 다주택자를 준비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 자체가 이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전세 가격 때문에 그래요.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거든요.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오를 확률이 크다는 거는 이거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실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요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셨다면 다주택자 포지션에서는요. 이게 레버리지고 요게 돈이거든요. 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 요 전세금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역전세 상황인데 전세금으로 자산을 키운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반대로 역전세 상황이 끝나면 이렇게 전세금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거든요. 혹시 내가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부터 다주택을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아요. 근데 솔직히 다주택자분들은 다 알아서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생겨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략을 구사하기 전에 실수요자분들은 급매를 잡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잡아두고 내 주거부터 안정시킨 상태에서 뭐 다주택자가 되든 다주택자를 욕하든 그게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길었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2023년에도 우리 화이팅해요.